그 손오공님만의 그런 물건을 선택할 때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가 투자. 예, 일단은 상가는 저렴하게 사야 되는 게 그냥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저렴하게 사는데 사고 나서는 가치를 높이는 주안점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안정적인 상권을 위주로 했고요. 그런 거 볼 때는 두 가지 상가 입지하고 상가 가치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상가 입지는 저 같은 경우는 거시동선에 맞느냐, 그다음에 주동선에 맞느냐, 그다음에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으냐, 그다음에 주변에 큰 구매 수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경쟁 상가가 많으냐 이런 이제 5가지로 보거든요. 거시동선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개념을 한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하고 나서는 이런 게 왜 없지 해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제가 왜냐면 남의 걸 쓰는 꼴이 되잖아요. 혹시나 모르고 하면 찾아봤더니 거시동선이란 말 자체는 하나가 어디서 나왔는데 저하고 다른 개념으로 완전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없다. 근데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짓고 있지만 2기 신도시 보통 다 2기 신도시가 서울 출퇴근이 주 목적이잖아요. 대부분의 신도시가. 그러면 만약에 하남 신도시를 짓는다면 서울은 여기 있고 사람들은 하남 분들이 주로 이동 동선이 서울 쪽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나 중심 상업지역이나 이런 거는 하남에서 서울 쪽 방향으로 살짝 앞쪽에 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는 길이니까 역 타고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특히 파주 운정신도시가 그렇더라고요. 운정역 같은 경우는 운정지구의 사람들은 우하향으로 내려오는데 역은 저쪽 방향에 가 있어요. 운정역이. 그러면 누가 시간을 지체해가면서 저쪽으로 갔다가 돌아가겠어요. 이용은 못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대체적인 신도시 대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그게 없는데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운정역이나 그 앞에 중심 상업지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 동선상 큰 이동 흐름의 동선상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구나 이게 아마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동선, 그러니까 거시동선은 중심 상업지구나 그런 거 중심 상가를 볼 때 잘 되냐 안 되냐를 볼 때 봐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제 주동선은 뭐냐면 근린 상가나 단지 내 상가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쪽문이나 뭐 이런 정문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주변에 근린 상가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주민센터를 이용하기도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생활 동선 상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용하는 생활 동선 상에 그 상가가 있으면 잘 될 거고 자기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저 뒷면에 있다면 상가가 잘 안 될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주동선 상에 있느냐 그 문제고 그 주동선 상에 있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유출입 시설, 대규모 인구 유출입 시설, 주변 가까이 있느냐 이 상가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엔 이제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으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수요가 주변에 얼마나 크냐 일종의 단지 세대수가 얼마냐.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될 거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구매 수요가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나오냐. 아파트는 출입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입구가 어느 출입구를 많이 이용하느냐. 그 앞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입구하고 횡단보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상가 공급이 많냐 적으냐. 이면 적으면 한 필지당 이렇게 맞는 자기 한 건물당 맞는 그 구매 고객의 수가 크잖아요. 그럼 잘 될 거고 많으면 좀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보통은 상가가 조금 많죠. 그 다음에 싸게 사는 거. 네, 그거 이제 중요한 거죠. 되게 잘 사는 게 되게 복잡하네요. 그렇죠. 근데 상가에 대해서 다들 월세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망이 있는데 그렇죠. 초보분들이 많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해서 예. 주변에도 워낙 또 많이 같이 투자한 동료분들도 계셨고 하셨으니까. 예. 혹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은 어떤 거? 상가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어떤 거세요? 이거는 좀 안 하면 좋겠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일단 제가 생각하면 너무 큰 건 대박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상가뿐만 아니고 뭐 토지든 뭐 주택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트레이닝을 해서 일종의 안전하게 혹시나 잘못돼도 큰 손해가 없게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면 그때 좀 큰 걸 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좋은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를 너무 대박 생각하지 말고 좀 안정적인 거 일종의 바로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거를 그냥 큰 수익 보지 말고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사서 그 재미를 느끼면 아 이게 상가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구나 이런 걸 느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으시고요. 수익률이 함정에 너무 빠지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이 너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상가가 입지가 안 좋거나 층이 안 좋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이라는 강남역 상권 있잖아요. 강남역 바로 출입구 바로 앞 같은 그런 자리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걸 살려면 일종의 2%만 돼도 매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골에 어느 지하, 뭐 10% 훨씬 더 줘도 안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막 대출 빼가지고 야 대출 제외하고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뭐 몇백 프로더라. 그런 거에 너무 초보분들은 그런 거에 현혹할 수밖에 없는데 과신하시지 마시라. 그러다가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럼 대박을 너무 노리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럼 너무 이제 예를 들어 투자 물건에 대해서 이제 큰 돈을 처음에 들이지 말라 그 그렇죠. 말씀인 건가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처음 한 사람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소액이 아니라 막 매덕이나 10억 이상 들여서 하게 되면 그렇죠. 실패하게 되면 약간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 말씀해 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실이 나면 상가는 관리비 부담이 굉장합니다. 주택은 관리비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싸게 내놓으면 내가 조금 손해보면 다 팔리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거리가 있을 때는. 주택은. 예. 그런데 상가는 일종의 지하,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안 가져가는 경우. 맞아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안정적인 걸 해라.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어떤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이제 큰 것도 하고 뭐 위험한 것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조금 수익을 덜 보시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싸게 사세요 대부분. 그렇죠. 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손실보고라도 그렇죠. 팔아야 되냐 이런 거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혹시나 뭐 매도를 하실 때 그렇죠. 뭐 이미 잘 사면 좋겠지만 잘못 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 투자 원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손해를 만약에 봤다. 네. 생각보다 안 되네. 그러면 그냥 털어냅니다. 손해를 아무리 봐도. 이게 점점 더 손해가 커지는 구조네. 그러면 그냥 바로 털어내요. 그런 거 크게 미련 안 가져요.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그것도 이제 일종의 팁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이 거의 1년이 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상가가 아니고 사무실이지만 그러면 잘게 쪼개는 거예요. 큰 거보다는 더 쉽게 나가거든요. 일부라도. 네, 그럼 위험을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이 들어오기 좋게 제가 비용을 들인다든지 혹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님 복비를 아끼지 마세요. 저는 그거 전혀 안 아깝습니다. 일종의 어떤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물론 아파트는 복비 더 준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에 있기 때문에 그 거래가를 낮춰주는 게 오히려 핵심인데 상가나 토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가는 서로 개별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중개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매매가 달라져요. 그리고 똑같은 거래도 또 부동산 수수료를 저를 더 주는데 어떤 걸 먼저 소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복비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줘요. 그래서 그게 큰 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낮춰라. 팔릴 수 있는 가격이 낮춰져야 팔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상가는 일단 공실이 나면 관리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길게 보면 빨리 터는 게 더 손해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보통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상가들은? 보통은 1-20% 임대료에 그렇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는 요새 기사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전에도 나왔고 동대문 쇼핑몰 같은 경우 한 구자가 한 평에 한 구자인데 500에 35가 월세인데 관리비가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는 안 내도 되고 관리비 부담만 해서 쓰라. 이걸 내가 몇 번을 봤어요. 심하면
이게 분양형 이게 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거의 임대료에 맞먹어요. 일종의 그 상가에서 망하는 경우, 애 타시는 경우가 어떤 거인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1층은 평수가 보통은 작잖아요. 거기서 관리비에서 녹아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것도 애 먹는 경우는. 근데 오히려 지하, 그 다음에 높은 층으로 갈수록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업종이잖아요. 일종의 헬스장, 100평 이렇게 쓰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임대료는 1층에 비해서 훨씬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관리비는 그건 면적당 내거든요. 일종의 200평을 쓰면 그게 임대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렇네요. 평당 예를 들어 2만 원이라면 200평이면 400만 원인 거니까. 그렇죠. 보통 상가를 사신 분들은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이 2차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사실 공실인 상황에서는 좀 견디기가 그렇죠. 되게 쉽지 않은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관리비 부담 때문에 실은 그것 때문에 공실이 위험한 거고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만약에 상황이 뭐 기다려서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 같으면 손해를 보고도 그냥 바로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을 낮춰야 되고 만약에 그렇죠. 이렇게 샀는데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아. 이거 다시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가지고 있을수록 더 손해가 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가격을 낮추고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그렇죠. 낮추고 그다음에 아니면 상가를 좀 쪼개서 그렇죠. 매도하는 방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가치를 올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부동산 복비를 좀 많이 그렇죠. 드린다고 해서 좀 내 물건이 빨리 브리핑돼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예, 그리고 걸로. 열심히 돌아야 돼요. 정기적으로. 까먹어요. 정기적으로 부동산에 방문해서 부동산에. 매물건이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계속 어필을 그렇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진짜 말씀이시죠. 나는 의욕 있고 드린다 이런 거를 해야서 머리에 빡 박혀 있어서 내게 1번이 되게. 그렇죠. 상가를 찾자마자 내게 브리핑 되게. 예, 그렇습니다. 영업을 또 잘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살 때 좀 그렇죠. 공실이 없는 상가를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또 노하우가 있나요? 일단은 공실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 11가지, 12가지가 정도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한 좋은 입지를 보는 그걸 기준으로 해보면 구매 수요가 부족하면 자기 주변에 상가가 있는데 그 주변에 얼마 안 살아요. 그럼 당연히 참 공실이 날 수 있잖아요. 그거. 두 번째는 거시동 손상의 문제. 아까 파주 운정역 이용이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거기에 상가 중심 상가를 갖고 있어. 애초에 사람들이 몰 수가 없는 장소에 갖고 있어. 그러면 공실이 날 수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주동선의 문제. 단지대 상가가 그런 경우인데 바로 코너목이 아니고 상가가 500세대는 보통 한 5, 6개면 먹고 살거든요. 근데 15개야. 근데 나는 저 끝쪽에 있어. 당연히 공실은 그쪽에서부터 나죠. 그런 거. 그게 주동산상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접근성과 가시성의 문제. 뭐냐면 이게 건축 설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지하를 내가 지하인데 주변에 공매 수요도 많고 뭐 주동선이고 다 좋아. 그런데 나는 지하인데 문을 바로 못 들어가고 빙빙빙빙 돌아가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러면 상가가 아무리 다른 건 다 잘 돼도 나만 안 돼요. 그것도 문제고 또 이제 미래 신도시 공실이 원인인 1층 위주로 상가를 너무 많이 뽑으면 그게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학원이 들어오고 싶어도 위에 헬스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서 그래서 과다 공급처럼 보이는 그 원인도 있고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횡단보도나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출입구를 상가 바로 앞에다 만들지 않고 분명히 구매 수요도 많은데 저 뒤쪽에다 나누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지금 이제 발생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동 제한이 걸리면 당연히 집 부근에만 있으니까 원래 직장 부근 움직이면서 뭔가 소비하는데 그쪽에 있는 중심 상가나 유흥 상가는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 더 놓으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직장을 잃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집 위주로만 하니까 이동을 많이 안 하니까 코로나 사태 때의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상가가 그쪽의 상가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원인이 보통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상가 가치의 문제. 아까 가격을 너무 높이 부르면 아무리 좋은 입지도 공실이 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지역별로의 적정 수익률, 그렇죠. 지역과
어쩌면은 뭐 층별로의 적정 수익률을 그렇죠. 잘 보고 보통 신도시 상가는 굉장히 높게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뭐 그렇게 뭐 사실 이 동네는 거래가 비슷하게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지만 그렇죠. 내가 어차피 길게 보면 또 이제 수익률에 규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잘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입지에 대한 그 요건과 반대면 공실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언어처럼 월세를 낮춰버리면 역사는 매매가가 낮아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월세 곱하기 200이 매매가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임대를 빼놓고 팔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임대를 놓자고 하니 사실은 내 매매가가 낮아지고. 그렇죠. 요새 또 이제 임대차법 때문에 그것도 많이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프리를 주는 거예요. 몇 달을. 그러니까 아니면 1년을 줄 수도 있어요. 프리 렌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냥 공짜로 써라. 임대를 안 받고. 그렇죠. 일정 기간을 임대를 안 받고 만약에 이게 본인이 보기에 지금은 분명히 기다리면 이게 만약에 200만 원 낼 수 있는데 지금 막 신도시 같은 경우 계속 그러니까 상가가 같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실은 그때는 너무 저렴한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 낼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러면 나중에 매매가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 환산법으로 계산을 하니까 매매가가 급격히 나갈지 그거든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은 내가 대신 무료로 줄게. 대신 임대료는 이거는 맞춰주세요. 200만 원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분양형 상가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종의 그거는 너무 과장된 거죠. 적정한 가격을 못 받아가지고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뭐 한 2년 무료로 아니면 뒤로 백마진을 주고 오히려 한 400 맞춰서 그리고 분양가를 한 8억에 판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진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도시에 만약에 내가 새로 분양받거나 할 때 만약에 분양소에서 여기는 월세 200만 원 맞춰진 거요 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200만 원이 그동안은 그 사람이 무료로 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첫 달 200만 원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겉으로는 200인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사실 월세 100만 원 12개월 내나 아니면 200만 원 6개월 내나 임차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이 이제 그 1200을 내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럼요. 근데 신도시가 가격이 사실상 상가가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지방이라고 여기 뭐 일종의 동탄보다 뭐 반값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땅값 좀 싸지만 건축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일종의 서울 수도권은 뭐 평당 1억인데 여기는 200, 2천이 이렇지 않아요. 큰 차이 없어요. 왜냐면 들어간 비용 자체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한때 상가가 굉장히 막 유행이 있을 때는 이분들이 낙찰가를 굉장히 높여서 받거든요. 자기 들어간 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으면 손해가 나요, 본인이. 그리고 대박이 아니어도 손해는 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료를 일부 프리를 주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도시 상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주변의 기존의 그 신도시들을 미리 한번 보시면서 이게 초기에는 임대가 얼마 되는데 성숙하니까 얼마쯤 되는구나. 성숙 상권을 좀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기다리면 얼마쯤은 되겠다. 이거 헐값이네. 아니면 이건 너무 지나치네. 너무 비싸. 요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상가는 생각보다 그 수익률이 역산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그거 알고 좀 놀랐어요. 아니 지방이면 엄청 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세종신도시 있잖아요. 세종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은 뭐 공실이 널려 있잖아요. 실은 그 아파트 단지 내 쪽은 거기 공실 별로 없어요. 거기는 잘 돼요, 대체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자꾸만 입지를 보라는 게 물론 대체로 상가가 많으면 당연히 공실이 많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아파트가 많은데 세대수 많은데 거기 그 많지 않은 그런 데는 꽤 탄탄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입지라고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중심지고 역세권이고 이런 데가 입지인데 손오공님 말씀하시는 입지는 뭐 그런 중심지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고정 수요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입지인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파트랑 상가랑 입지를 말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핵심 전철역이라면 그렇다면 전철역 부근에 있는 게 더 훨씬 좋고 비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전철역은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1년에 한두 번씩 몇 번씩 우리 저기 지하철 그런 공사 같은 데 가보면요. 전철역 이용 1년 수 이런 게 올라가 있어요. 데이터가. 맞아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강남역은 뭐 24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하루에 뭐 그런 거는 여기는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그런 게 자리가 없으면 여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중심상가는 여기에 이용하는 이율이 많으니까 중심상권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겠다. 이건 유추가 가능해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별로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인구, 아파트 수요 이런 거를 이제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박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상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물론 일부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디서 좀 정보를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파트는 뭐 아실이라든지 뭐 호갱노노라든지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가도 요새는 되게 좋은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디스코라든지 예, disco.disco.re 뭐 이런 거라든지 뭐 valueofmap.com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뭐 밸류 쇼핑이라든지 부동산 플래닛이라든지 너무 좋아요. 거기 가면요 과거 거래 내역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당가, 그 다음에 무슨 뭐 건물 평당가, 그 다음에 실제 매물도 올라와 있어요. 거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면 대체적인 내가 사고 싶은 그거에 대체 기준 윤곽은 나와요. 뭐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와 관련해가지고는 하우빌드라는 데가 있어요. 하우빌드. 예, 그게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경쟁을 시켜줘요. 시공사를. 설계 건축에 관련돼서. 네, 부동산 중개사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알려면 시공사 모르잖아요. 맞아요. 초보 건축가가. 그러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저희를 오히려 돈은 내가 되는데 좌지우지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시공사가 몇십 군데 달려붙어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기본 폼을 만들어줘요. 너는 당연히 만약에 도면을 몇 개를 뭐 넣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기본을 깔아줘요. 그러니까 보장을 어느 정도 해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축하시는 초보 건축 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이트 같아요. 추천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투자할 때 꼭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서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생각보다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신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100%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유동인구를 어떻게 알아요? 실은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에서 이게 조건을 주면 굉장히 생각보다 나름 정확해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라. 상가에 관심을 두신 분들은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정보요.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 상권 정보 시스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예. 여기에 보면 유동인구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그렇죠. 유동인구의 성별이나 연령층도 싹 나와 있는. 그다음에 구매력도 나와 있고 무슨 뭐 얼마나 사는지 내가 섹터를 이렇게 정해주면요 거기 몇 명이 살고 유동인구는 몇 명이고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거기 가면은 좋은 게 상권 보고서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임장보 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그걸 보고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미 다 써져 있어요. 써져 있어서. 그것만 그렇죠. 잘 활용하더라도 되게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전처럼 거기 앉아서 지나간 사람 한 명씩 카운트. 이건 너무 옛날. 언제적 그리고 너무 옛날. 그리고 이제 지도를 잘 보시면요, 이제 공부를 상가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하시고 싶으면요,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지도. 예,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 보면 보통 우리가 클릭해서 보는 게 이 스카이뷰로 보통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실력 하나도 안 넣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상가는 일반 지도로 보셔요. 거기 보면 다음인가 어떤 거는 이름을 명칭을 일반 지도로 안 써놨는데 일반 지도가 있어요. 일반 지도로 보면 그거를 확대하고 축소를 번갈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자기 사는 지역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아파트에 산다. 내가 어디에 산다, 서울에. 그럼 거기를 보고 내가 이용하는 그 상가나 있잖아요. 네. 뭐 주민센터나 내가 어디를 마는 건지, 이거를 보면, 그리고 딴 사람들은 어디를 이용할까? 그렇게 보면 그게 보입니다. 천천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딱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늘상 하다 보면요. 탁 보면 생판 모르는데도 이 감이 와요. 특히 제가 아까도 인구 유출입 시설이라 그랬잖아요. 그 대규모 인구 유출입 시설. 대규모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지도에서 어딜까를 한번 거기다 표시해 보세요. 일종의 강남역 대규모 인구 유출입 시설이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전철역에서 내리면 어디로 주로 돌아갈까? 사람들은 어떨까? 그게 많이 모이는 데가 주동선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는 게 상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실 때는 일반 지도로 보시고 스카이뷰나 로드뷰로 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를 보실 때는 지적도로 보셔야 돼요. 지적도를 보시면 오래 보시다 보면요. 딱 지적도를 보면 땅 쓰임새가 보입니다. 그러면 땅이 앞에 한 몇 평 되지 않는데 뒤에 300~400평을 딱 키로 잡고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런 게 보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보이지는 않는데 몇 년 하다 보시면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게 돈 되는 상가가 보여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꼭 지도를 보는 훈련을 좀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